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제 젊음의 굳은 살이었고, 제 등허리의 통증이었고, 제 가족의 밥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 땅을 지키는 것이 곧 아버지로서의 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알았습니다. 땅을 지키느라 정작 제 삶을 잃고 있었으므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78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논두렁을 헤집고 다녔고, 장마철이면 물길을 돌려가며 벽실을 살렸습니다. 중년에는 공사장에 나가 벽돌을 날랐고, 노년에는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 등굣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손바닥은 사포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뼈는 날씨를 먼저 압니다. 비가 오려면 허리가 알려줍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 논밭 몇마지기와 오래된 집 한 채였습니다. 그 땅은 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전부였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내 가진 건 이거밖에 없지만 너희만 이 땅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살면 된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 쉬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 질문을 제 삶에서 지우고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고, 며느리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좀 키워보려 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의 담보가 필요해서요. 아버지 땅 일부만 제 명의로 옮겨주시면 이번엔 정말 해내겠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에 현금 흐름이 전부예요. 땅 붙들고 계셔도 효율이 안 나옵니다. 저희 세대가 굴려야 가치가 살아나죠? 그 말투에는 공손함보다 계산이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람에 매실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제 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까? 또 실패하면? 다른 아이들 몫은? 그리고 내 남은 날은?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공하면 매달 생활비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편히 사실 수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버틸 만큼 버텼어요. 아버님이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괜히 늦추지 마세요. 그 말에서 촉박하게 재촉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제 귓가에는 오히려 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팔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한켠 쌀뒤줄을 쓸어내리다 오래된 감자 한 알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주름진 감자였습니다. 이것도 땅 속에서 끝까지 버텼겠지. 문득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에 앉아 그 감자를 삶았습니다. 소금 한 꼬집,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소박한 단맛, 그 맛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단단했지만 투박했고, 배를 채워주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울 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한 문장이 제 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그 문장은 이미 과거형이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은 그때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자. 나를 한번 살아보자. 다음 날 저는 마을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출입문 위로 때가 잔뜩 묻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매물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제 집과 땅 전부를 처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오른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쓰고 있었으니까요. 도장이 종이에 닿을 때 바닥에서 작은 울림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쿵 소리가 제 가슴 속 문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두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줄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이 제게 작은 깃발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십시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차를 앞에 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먼저 결론을 내렸단다. 집과 땅 전부를 처분했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제게 말씀도 없이요?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정말 필요해서. 필요할 때가 있었지. 네가 어려울 때 나도 있었어. 하지만 이젠 내 차례다. 제 말이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듯 나도 나를 필요로 해. 이른을 지나서야 알았다. 나도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걸.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릴 때 며느리는 고개를 치켜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가족 배신입니다.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요.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결정으로 우리 집은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손해는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꺼지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방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그 불빛이 제 마음에도 들어와 작은 등을 켰습니다. 며칠 안 가 저는 읍내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얇은 이불 한 채, 작은 전기 밥솥 하나, 그리고 새로 산 펜이 전부였습니다. 낯선 벽지 냄새, 밤이면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세입자 신분의 제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란 프라이를 2장 부쳐 밥 위에 얹었습니다. 노른자가 살짝 흘렀고 간장은 맨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맛이 눈물나게 좋았습니다. 누구의 밥상을 차릴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목적지는 동해였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겠다는 꿈을 저는 평생 미뤄두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으니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지금 연인 같구나. 나와 내 삶이라는 연인. 바다는 컸습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포효했습니다. 저는 해변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처음 찍어보는 사진들은 엉성했지만 그 엉성함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날 때 모래 위에 짧은 선들이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그 선들이 제 생의 주름 같아서
저는 오랫동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 어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왔습니다. 이제는 혼자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오면 더 잘 보인다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혼자라서 보이는 마음. 그 마음 안에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돌아와 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첫 모임 날, 막걸리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르막이 거칠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상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산 타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부터요.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저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웃음 속에요. 숨이 찼습니다. 숨이 찬다는 건 아직 제 가슴이 살아있단 뜻입니다. 바람이 제 폐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의 숨만 살폈습니다. 아이들 숨, 아내 숨, 부모님 숨. 이제야 제 숨을 셉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살아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 며느리는 주방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사실 겁니까? 그 돈으로 좀 제대로 살아보시지. 그러셨어요. 여행 다니신다더니 원룸이면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저는 말없이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은요, 아버님 결정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며느리의 말끝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단다. 그리고 너희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할 수 없다. 며느리는 비닐봉지를 식탁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다만 나중에 도움 요청하지 마세요. 그땐 저희도 여유가 없을 테니. 문이 닫힌 뒤에야 방 안에 지글지글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불을 켠 적도 없는데 말의 열기가 식탁 위를 태우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조건 없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설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차례상 간소화할 건데요. 오실 거면 장 봐오세요.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비용은 각자예요. 그 말투에는 부탁이 아닌 지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값비싼 계산서로만 남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닐 텐데. 집에 돌아와 나물을 무치며 저는 제 방식대로 소금과 참기름을 아꼈습니다. 슴슴한 게 저는 좋더라고요. 말보다 손의 동작이 관계를 엮는다고 믿지만 일방의 손만 움직일 때는 엮임이 아니라 마모가 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닳게 하지 않았다. 저는 손주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손주와 외식했습니다. 손주는 제 카메라를 만지며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로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도 셔터를 누른다. 무슨 셔터요? 살아있다는 셔터.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끌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덧붙였지요. 이 아이가 커서 누군가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가을이 깊어갈 즈음 저는 오래 살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루는 비어 있었고 볏짚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붓질한 벽, 제가 기댄 기둥, 아이들이 뛰던 마당, 모두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제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바람이 드나드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비로소 빈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빈자리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돌아서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또렷이 말했습니다. 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그날따라 특별히 맑게 들렸습니다. 초겨울, 아들에게서 손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어렸습니다. 아버지를 지갑처럼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은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점심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저는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높았습니다. 하늘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뻗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예전보다 선명했습니다. 이제 제 그림자는 제 발걸음을 따라옵니다. 누구의 발끝도 밟지 않고요. 눈이 왔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겨울산을 올랐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송이가 매달려 종처럼 흔들렸습니다. 숨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정상의 선이 바람이 얼굴을 마주 때렸습니다. 얼얼했지만 시원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두 손을 허공에 펼쳤습니다. 수고했다. 제 손에게 말했습니다. 흙을 일궈주고 벽돌을 붙잡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준 제 손에게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안아라. 그렇게 저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포옹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저는 읍내문화센터의 글쓰기 강좌에 나갔습니다.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오늘의 첫 문장을 쓰세요. 제일 나다운 문장으로. 저는 볼펜을 들고 종이에 썼습니다. 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분이 힐끗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멋지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이 문장이 제일 저답습니다. 한 달 뒤 작은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글을 읽었습니다. 끝날 때 박수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박수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 감격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요즘 저는 저녁마다 식탁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도 식탁보를 깔고 반찬을 작은 접시에 나눠 담습니다. 김치 한 조각도 가지런히, 계란말이는 단정하게. 처음엔 우스웠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저를 대접하니 마음이 저를 대접했습니다. 밥맛이 살아났고 밤잠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건 외로운 훈련이 아니라 존엄의 연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유언장을 썼습니다. 거창할 것 없었습니다. 남은 예금은 아이들에게 공평히,
책장 맨 위에 있는 오래된 사진 앨범은 며느리에게 맡기고 제 카메라는 손주에게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네 삶을 사랑하듯 내 삶도 사랑받아야 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땅을 팔았다. 펜을 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길 것과 보내줄 것을 구분하니 제 가슴도 정리되었습니다. 아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게 된장찌개가 뜨거웠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 컸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아버지가 늘 너를 걱정하느라 네가 어른이 되는 시간을 놓쳤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로만 사신 게 아니었군요. 한 사람으로 사셔야 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팔았지. 늦었지만 내 삶을 시작하려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을 비우는 속도가 같았습니다. 같은 속도로 먹는 밥은 같은 마음의 속도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아들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모실게요. 그래라. 그럼 나는 사진을 찍어 줄게.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여름이 와서 손주와 바다에 갔습니다. 손주는 모래성을 쌓고 저는 그 옆에서 카메라로 파도를 찍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파도는 왜 계속 와요? 그건 바다가 숨을 쉬어서 그렇단다. 온 세상이 숨을 쉬듯이. 그럼 할아버지도 숨 쉬어요? 그럼 요즘은 더 크게. 손주는 제 배를 톡톡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있어요, 그 말이 고맙고 조금 울컥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사님이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수강생들 앞에서 짧게 삶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무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홀가분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남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요. 여러분도 언젠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누가 뭐라 하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박수가 났습니다. 뒤쪽에서 며느리가 서서 듣고 있다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겨울 햇빛이 창틀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먼지가 반짝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닦습니다. 렌즈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렌즈를 손주에게 넘겨주겠지. 그때 이 아이는 무엇을 찍을까? 누군가의 눈물일까? 웃음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얼굴일까? 문득 처음 원룸에 들어왔던 밤의 계란 프라이 냄새가 떠오릅니다. 처음 떠난 기차의 진동, 바다 의자의 차가운 촉감, 산 정상의 매서운 바람,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미소, 아들의 늦은 사과, 손주의 뜨거운 숨.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앨범에 얌전히 눕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합니다. 저는 땅을 팔고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변명이 아닙니다. 자랑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삶을 살게 해준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붙들고 있던 땅이 있으십니까? 그 땅이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가두고 있는 울타리라면 부디 알아봐 주십시오.
내려놓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식탁보를 털고 카메라를 들고 문을 나섭니다. 햇빛이 계단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빛이 제 어깨에 얹힙니다. 저는 그 빛을 조심히 쓸어 담듯 품고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제 인생이 또 한 장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삶은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